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몇 가지 국제 환경 협약을 보도록 해요. 처음에 이제 런던 협약이라 해가지고 앞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할 때 이 런던 협약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냥 약자로 우리가 런던 덤핑 컨벤션이라 그러는데 72년도에 이 영국 런던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92년도에 여기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래 한 20년 동안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느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런던 협약이 처음 채택될 때만 하더라도 주로 유럽의 이 북해 지역에 영국 옆에 있는 그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네덜란드라든지 이 북해 지역의 이 해양 투기 문제, 폐기물 해양 투기 또 바다에서 태우는 이 해상 소각 이런 것들에 대한 주 그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크게 여기에 초청받거나 관심을 가질기가 좀 별로 관심이 없는 데였죠. 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는 모든 국제 협약을 1990년대 초에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OECD에 1996년도에 가입하는데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목적은 뭐냐? 폐기물의 해양 투기 또 폐기물을 바다에서 태우는 것을 규제를 하게 되었고 더더욱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런던 협약이 96년도에 96 의정서를 만들었대요. 의정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국제 협약이 있으면은 의정서는 그 밑에 아주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일종의 조약이에요. 조약을 96 의정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이것을 가입하게 됐어요. 비준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국회를 통과시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져와가지고 국제협약에, 국제조약에 우리가 참가하려고 그러면 그냥 가서 사인해가 되는 게 아니고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한 거죠.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2013년부터 이게 2014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못 버리니까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건 72년도에 그때의 협약이고 이 푸른색은 뭐냐? 그린 컬러는 뭐냐면 녹색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런던 덤핑 컨벤션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걸 보면 알겠지만은 북한이라든지 몽골 같은 나라는 여기 참여할 필요가 없죠. 이런 내륙에 있는 나라 또 후진국들은 여기에 지금 참여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워싱턴 협약이에요. 워싱턴 컨벤션. 이거는 뭔가 73년도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이것이 채택되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것도 93년도에 바로 런던 컨벤션 가입하고 1년 뒤에 이건데 앞에서 우리 멸종 생물 이야기할 때 봤지만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인 규제, 이걸 우리가 CITES라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파우나는 동물상이고 플로라는 식물상. 야생 동물상과 식물상에 있는 멸종 위기종의 국제적 결례를 규제하는 이걸 한 거죠. 이게 이제 워싱턴 협약이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가지고 멸종 위기종의 악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오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항에서 다 규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바젤 협약이에요. 이 바젤 협약은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89년도에 이 채택되고 이거 역시 우리나라는 94년도에 여기 가입을 했어요. 이건 주가 뭐냐? 유해 폐기물을 선진국에서 어떤 일들이 많았는가 하면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유해 폐기물을 선진국에서 챙기면은 이 몰래 다른 나라에 돈 주면서 수출을 한 거예요. 그 돈 주면서 수출을 하니까 후진국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사가지고 자기 나라에 뒀다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고 내가 쓴 책에 보면은 나이지리아의 코코 투기 사학대라고 했어요. 이탈리아의 산업 폐기물을 나이지리아 사람이
돈 받고 가져온 거죠. 가져와가지고 그 항해 뒀다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를 겪게 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것을 협약을 하게 된 거죠. 그 유명한 이제 바젤 협약이 바로 여기에 그 로고가 바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또 중요한 몇 가지 협약이 뭐냐 하면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에요.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게 이제 92년도에 브라질 리우 환경 정상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채택했어요. 리우 정상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94년도에 여기에 가입했는데 목적은 뭐냐? 지구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존한다. 이 생물성 다양성하고만 멸종위기종하고 달라요. 멸종위기종은 종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고 생물 다양성은 뭔가 하면은 다양한 생물이 지구 생태계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또 하나가 뭐냐? 다양한 생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자. 생물 자원은 인류에게 앞에서 우리 봤죠. 처음에 이제 생태계 할 때 봤지만은 굉장히 많은 거기서 우리가 의약품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농산물 품종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러려고 이걸 지속적으로 이용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유전자와 DNA,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나 그 밖의 활용으로 창출된 이익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A라는 나라에 어떤 종이 있고 B라는 나라에서 A 나라에 있는 생물종이 필요를 해요. 그걸 가져오면은 의약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인류 복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쓸 수 있는데 A라는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것이라고 안 주려고 하죠. B는 어떻게 가져와서 쓰려고 할 때 이럴 때 많으냐? A 나라는 B 나라에 제공하고 B 나라는 그 나라에서 그걸 가지고 얻었던 이익을 A 나라하고 같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분배 쓰자. 그게 이제 유엔의 취지였고 그때의 이것의 협약의 취지였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뭐냐? 2010년에 일본의 나고야에서 의정서를 체결해야 돼. 나고야 프로토콜, 나고야 의정서에서 이것을 이제 체결하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ABS라 해가지고 자주 언론에도 나와요 보면은 Assess and Benefit Sharing. 그 생물 유전자원에 접근을 하고 이익을 공유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생물 다양성 협약 바로 이거죠. 생물 다양성 협약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나고야 의정서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많으냐? 우리나라에서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국립생태원도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안 밝혀진 여러 생물종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왜? 과거에는 생물종이 하나의 중요한 국가 자원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뭐냐? 석유자원, 광물자원처럼 생물의 유전자원도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생물공학의 발전, 의약품의 발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협약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도 적극 이것을 지금 현재 찾고 생물 유전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또 중요한 협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기후변화.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여전히 이것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죠 보면.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이것도 리우 정상회의에서 이것을 채택돼 가지고 93년도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입하고 여기에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녹색기후기금이 이것을 우리나라의 인천에 지금 송도에 우리나라에 몇 개의 국제기구 본부가 있어요. GGGI라고 녹색성장, 글로벌 녹색성장 GGGI,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이것도 있고 이거 있는데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게 우리 송도에 있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만들어졌고 뒤에 이 GCF는 뒤에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사막화 방지 협약이에요. 사막화. 이것은 이제 92년도에 논의가 됐지만은 거기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9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는 채택되면서 즉시 이제 이걸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사막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사막화 방지 협약에 참여하느냐? 우리나라는 사막화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사막화 피해 국가예요. 몽골에서 날아오는 거,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다 사막화에 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독특한 것이 뭐냐?
심각한 한발, 가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그대로 했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외교부에서 외교통상부 외교부에서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죠. 그대로 쓰는 거죠. 한발이라는 게 가뭄을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라는 걸 명시를 해놨어요. 아프리카가 굉장히 이게 심하다. 아프리카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 협약. 이게 뭔가 하면은 기후변화 협약 회의 때의 사진이고 이게 사막화 방지 협약 UNCCD다 해가지고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이게 그 로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생물 다양성 협약, 기후변화 협약, 이 사막화 방지 협약을 유엔의 3대 협약이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협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로테르담 협약이라고 해요. 이게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98년도에 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뭐냐? 특정 유해화학 물질 및 농약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 위해성 방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했는가 하면은 유해한 화학 물질을 그냥 수출을 업자들이 그냥 사고 팔고 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자연계에 유출되는지 또 어떻게 인체에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국가가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에 유해 화학 물질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수출업자들끼리 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 가지고는 그 나라에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이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PIC라 해가지고 로테르담 협약에서 나온 게 바로 이 PIC예요. PIC는 뭔가 하면은 Prior Informed Consent. 다시 말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나라의 승인을 받고 수출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수출입 과정에서 사전 통보 승인이 사전에 informed 통보를 하고 consent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수입 수출을 하는 거지. 그래야지 이것이 자연계, 자연 생태계에 또 우리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냥 수출업자들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걸 이제 국제협약을 한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다시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001년도에 했던 스톡홀름 협약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2002년도가 했는데 이거는 뭐냐? 이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팝스라 그래요. 팝스의 약자는 뭔가 하면은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뭐 몇 가지 있는데 보면 DDT라든지 뭐 PCB 같은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자연계에 사라지잖아요. DDT의 반감기가 얼마냐? 15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돌고 하니까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방지.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전이 12개예요. 덜이라는 게 더러운. 그 더러운 12개의 화학 물질에 대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농약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산업체에 쓰는 것도 있고 다이옥신 같은 거는 만들지 않았지만은 소각장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다이옥신이 문제가 된 거는 뭔가 하면은 베트남 고엽제 사건. 베트남에서 고엽제를 뿌리니까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나 인체에 피해를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이옥신이었더라. 그 다이옥신을 누가 만들었냐? 만들지 않았어요. 농약 만들 때 부산물로 만들어진 거죠. 또 지금도 소각장에서 이게 일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이게 다 뭐냐? 유해한 이건 쓰레기, 유해한 화학물질, 유해하면서 분해 안 되는 물질 이 세 가지가 다 뭐 유해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할 것이 뭔가 미나마타 협약이라는 거예요. 미나마타 협약은 가장 최근이에요.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가입을 했어요. 작년에 2019년도에 이 가입했는데 일본 미나마타에서 채택했다 해가지고 미나마타 협약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일본에서 미나마타에 썼느냐?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일본에서 미나마타 병이라 해가지고 수원 때문에 아주 중독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인 이 환경 재난이 있어요. 이것도 환경 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 학생들 도서관에 가서 한번 보면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수원으로 인한 인체에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그러면 수원을 이렇게 가느냐? 수원은 금속이면서 유해한 인체에 유해한 금속이면서 기체로 돼 가지고 지구를 순환하고 있어요. 금속이면서 이렇게 휘발성이 있는 것은 수원이 유일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따로 국제해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그 해박이다. 이 9개 정도의 국제해박은 우리 일반인들도 알아둬야지. 자주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환경에 관심 있으면 알아둬야 해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경제. 지속가능 발전이란 말은 맨 처음에 제1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때 나왔던 슬라이드예요. 이게 뭐냐? 바로 여기에 이 노르웨이에 수상을 했던 브루트란이라는 이분, 세계보건기구의 저거죠.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도 하고 또 지난번에 아마 그 전자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또 전자파 과민증이 있어가지고 자주 지금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2012년도 그 회의도 오고 했어요. 2012년도 리우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했던 건데 이 87년도에 시작은 83년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87년도에 보고를 내면서 앞에 얘기했지만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 Our Common Future라고 우리 공통의 미래라는 이 보고서를 했는데 일명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해가지고 브루틀란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때 뭔가 하면은 ESSD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오염시켜 놓은 지구 청소를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맑은 공기라든지 그런 물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경제적 번영, 그다음에 사회 정의, 그리고 환경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지구에서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 핵심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 ESSD라는 이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Intergenerational Equity.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사이에 equity,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같이 평등해야 된다. 우리 후손도 우리가 누릴 만큼 그러한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92년도에 처음 이루어졌던 유엔 정상회의죠. 그때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하나의 전략으로, 세계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뭔가 환경은 경제, 사회와 더불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3대 핵심 요소다. 이것을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92년도에 이것이 채택이 되고 나서 그 뒤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 92년도에 이것이 이제 방금 내가 채택이 됐다 그래. 채택이 됐는데 20년이 지난 2012년 리우 플러스 20 회의에서 평가를 했네. 지난 20년 동안 과연 그러면 지속 가능 발전을 지구의 모든 나라 또 인류는 잘 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보니까 긍정적인 지구의 변화도 많았다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은 지구의 글로벌 총생산이 75%나 증가했다. 근데 1인당 소득은 40%다. 이게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증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 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건강해졌다는 거죠. 사람들도 오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절대 빈곤층도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줄었죠. 지금은 뭐 10%대로 줄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상당히 줄었다. 그리고 생활도 환경도 개선되고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지구의 인류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수명도 늘어나고 뭐 절대 빈곤율도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변화가 뭐냐? 지구의 자원과 생태계는 더욱 손상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도한 경제 활동과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또 후진국을 중심으로 뭔가 하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매년 7천 내지 7,500만이 늘어나가지고. 또 하나가 뭐냐? 벌써 92년도에 이 기후변화 문제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겠다 했는데도 이후에 계속 진행해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뭐냐?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예요. 사회가 소득이 불평등하고 빈부격차가 일어나면은 사회의 이 안전망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그 옛날에 볼셰비키 혁명 같은 게 다 뭔가 하면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도 뭔가 하면 빈부격차가 심해가 그런. 그리고 경제 위기 수준으로 갔다. 그리고 국가 간에도 그렇다는 거죠.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도 이것이 불평등,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소득도 달라진 거죠.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아졌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국가 내에서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참석했던 그 사진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회의를 그때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장 하면서 여기에 직접 참석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1992년도에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자. 경제, 사회, 환경 이 세 축을 가지고 가자 했는데 그런데 20년 지나다 보니까 요원하더라. 이것이 그때의 결론이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는 새로운 요구가 생긴 거예요. 무슨 요구냐 하면은 원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평등이에요. 인터제너레이셔널 이퀴티예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뭔가 하면은 현재 세대 내에서도 불평등이 심하다. 이 현재 세대 내에서도 불평등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불평등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구 자원의 불평등. 앞에서 우리가 잠시 자원 이야기하면서 가난과 환경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지금 인구 20%가 부자 나라에 사는데 이 부자 나라에서 지구 자원의 86%를 사용한다. 나머지 80%가 나머지 이 자원 14%만 사용한다. 이 불평등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기후변화의 불평등. 이게 빈부격차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또 그 기후변화가 왜 불평등하냐 하면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누가 하느냐? 잘 사는 나라에서 선진 산업국에서 했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지난번에 기후변화 이야기하면서 투발루 이야기했죠.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피해를 그리고 훨씬 더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난한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 하나는 뭐냐?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농업에 치중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부족. 이게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같은 국가 내에서도 심각한 양극화가 이루어져요. 저소득층이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저소득층이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건강도 나쁘고 오래 살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기후변화도 보니까 같은 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 잘 사는 여기 뭐 타워 팰리스가 있고 옆에 이렇게 또 못 사는 동네가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이건 가난한 나라의 물 문제. 물이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게 또 새로운 요구가 이제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유엔은 어떤 해법을 내놨느냐. 그게 이제 리우 플러스 20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바로 녹색 경제, 그린 이코노미. 그때 이제 지속 가능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 바로 이러죠. Path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녹색 경제의 한 일로 한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유치되어 있는 녹색 기후 기금이에요. 그 녹색 기후 기금의 기본 컨셉이 뭐냐면은 잘 사는 나라에서 돈을 내 가지고 후진국에다가 기후 환경 대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후진국이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 대책 이런 것들을 세우도록 해 주자.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지난 2012년 10월에 인천 송도에 독일의 베를린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걸 유치한 거죠. GCF를 이걸.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일종의 뭔가 하면은 은행 같은 역할을 해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월드뱅크보다도 크고 IMF보다도 돈을 많이 가졌다. 최근에 일부 선진국에서 기금을 잘 안 내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하는지만은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의 녹색 경제의 한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 있느냐? 녹색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린 테크놀로지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후진국에다가 전달해가지고 하자. 그 그린 테크놀로지가 하나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냥 가난한 나라를 그냥 두니까 계속해서 나무를 자르고 이러니까 태양광 같은 걸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물을 제대로 좋지 않는 물을 계속 먹고 하니까 이런 거기에다가 적절하게 이제 정수기라 할까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도 기술도 전달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첨단 기술과 적정 기술은 달라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첨단 기술은 뭐냐면 그 분야의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후진국에 우리가 첨단 기술을 전달해 놓으면 별 효용이 없어요. 뭐하느냐? 그 나라에 적합한, 그 나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수준에 맞는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줘야지 그것이 잘 유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정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적정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한다. 녹색 기술도 적정 기술로 된 녹색 기술이 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말이에요, 후진국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후진국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인구 증가예요. 지금 매년 7,000 내지 7,500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것이 다 뭐냐?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00명 태어나면 97명이 후진국이고 3명이 선진국에서 태어난다. 선진국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인구가 조절되고. 또 하나가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난과 환경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가난과 환경이 빈곤과 퍼버티, 에멀티 디그레데이션, 이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후진국이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녹색 경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이지 않느냐. 하지만은 여전히 이 국제적인 환경 문제는 아주 여러 가지 이 난제가 많아요. 계속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또 국제회의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국제적인 이슈, 아주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